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주제는 윤석열의 황당한 행보에 대한 얘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윤석열의 개사과 기억하십니까? 김건희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이 사과라는 걸 합니다. 그런데 그 사과하자마자 김건희가 사과 뭉치를 강아지한테 건네주는 그런 사진을 SNS에 올려요. 이걸 보고 우리는 개사과라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사과를 했지만 속으로는 전혀 사과할 마음이 없고 사과 따위는 개나 줘버려 뭐 그랬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다급해지니까 윤석열이가 또 이 개사과 같은 것을 고려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제 와서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는 얘기를 꺼내 놓고 있어요. 대국민 사과 이제 와서 해서 뭐 하는데, 탄핵 심판이 엄청나게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 지도 잘 아는 거야. 어떻게 보면요, 지금 윤석열 변호인들조차도 탄핵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포기한 것 같아. 그러면서 일찌감치 방향을 형사재판 쪽으로 돌린 것 같아요.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문영배 재판관이나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 쌍욕을 쏟아내던 국힘당과 윤석열 측이 갑자기 이제 형사재판 쪽으로 방향을 돌려버립니다. 공수처 공격. 그러면서 이 탄핵에 대해서는 또 입을 열지 않고 있어요. 이거는 어찌 보자면 탄핵에 대해서는 이미 포기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에 다음 형사재판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를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이 개사과와 똑같은 대국민 사과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똥줄이 타기는 탄 거지. 급했다는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 주제, 똥줄 타는 윤석열입니다. 이거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탄핵 심판이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25일 날 마지막 최후 진술이 있을 거라고 하죠. 아우, 정말 시간 많이 끌어요. 저는 사실 20날로 뭐 마무리될 거다, 22일 날로 마무리될 거다라고, 20날이구나, 20날. 2월 20일로 그 탄핵 심판의 공개 변론은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2월 18일 날 끝난 거나 다름이 없었죠. 아마 헌법재판소는 2월 18일 날 모든 걸 마무리 지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가 계속 시간을 끌고 뭐 증인들을 추가 신청하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윤석열의 말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2월 20날 한 번 더 이렇게 10차 변론을 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냈으면 좋았을 걸. 예. 헌법재판소가 2월 25일 날 또 마지막 재판을 연답니다. 어쨌거나 2월 25일 날은 마지막에 이제 더 이상 안 갑니다. 11번째 공개 변론까지 왔습니다. 11번째 공개 변론, 제가 알기로는 박근혜 때보다 더 많이 열린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제 결국 마지막이 뭡니다. 2월 25일 날 마지막이 된다면 약 2주 정도 시간을 둔다고 보았을 때 3월 13일이 선고 일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커 보입니다. 3월 13일. 좀 미뤄진다면 3월 20일. 근데 제가 볼 때는 3월 13일이 현재 제일 유력해 보입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이 온 겁니다. 윤석열이 이번 탄핵 심판에서 결국 쫓겨날 거라는 것은 국힘당 쪽에서도 이미 간파하고 있습니다.
대선에 등판하겠다고 나서는 시도지사가 9명인데 이 중에서 4명이 국힘당 쪽이라고 하죠. 와, 대단하네. 지금 전남지사,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 이 두 사람은 지금 출마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 같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국힘당 쪽에서는 오세훈, 홍준표 요 둘이가 출마할 생각을 하고 있나 봐. 가만보니까 부산시장 박형준도 나가겠다는 생각을 하나 봐요. 야, 꿈도 야무지죠. 아무튼 뭐 여러 명이 출마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하여튼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시도지사가 대선에 등판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9명이나 된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누구나 윤석열은 이제 끝났다는데 동의하는 거죠. 실제로 국힘당 쪽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들도 뒤에 가가지고는 뭐라 그런다? 아유, 이거 탄핵 인용되지. 이게 어떻게 기각되겠니? 라고 해요. 겉으로는 생 억지를 쓰면서 뭐 헌재가 어쨌느니 저쨌느니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지들도 다 알아. 심지어 나경원도 자기들끼리 사석에서는 윤석열이 탄핵당하고 쫓겨날 걸 생각하고 지금 판을 짜고 있대요. 지금 나경원이 엄청 윤석열을 챙겨주는 것 같이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윤석열한테 미쳐 발광하고 있는 극우 인사들의 표를 흡수하기 위한 거예요. 한동훈처럼 배신자로 낙인 찍히는 거를 안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야. 야, 아마 국힘당은요 앞으로 한동훈 쪽 한 덩어리, 그 다음에 나경원이나 김문수 쪽 한 덩어리 이렇게 해서 두 쪽으로 나눠질 가능성이 제일 커 보입니다. 한동훈하고 이준석하고 연합하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별로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글쎄 연합하는 척 할란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다 또 싸움 나 둘이. 둘 다 만만한 인간들 아니야. 욕심이 엄청 많아요. 자, 아무튼 지금 분위기는 이미 윤석열한테는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많은 법조인들이 8대0 게임 셋 만장일치 파면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몇몇 이상한 언론들, 연합뉴스 같은 데나 KBS 같은 데는 보면은 법조계 내에서 의견이 엇갈린다라고 기사를 쓰고 있는데 진짜 의견이 엇갈리면은 걔네들은 어느 쪽으로 쓴다? 민주당 쪽, 우리 민주진보진영에 불리하게 기사를 썼을 거예요. 걔네들이 의견이 엇갈린다, 비슷비슷하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기사를 쓴다는 건 뭘 말한다? 걔들이 보기에도 이미 게임은 끝났다라고 보는 거야. 근데 참 걔들도 불쌍해. 이 와중에 윤석열 주변에 있는 극우 미치광이들, 이 미치게이들의 눈치를 보면서 써야 할 말, 해야 할 말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이 사람들을 똑똑히 기억해뒀다가 반드시 우리가 정산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들을 청산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윤석열에게는 이제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탄핵 심판이 종료되게 됐다는 것은 달리 말하자면 윤석열에게는 종말이 다가온 겁니다. 사실 지금 윤석열 쪽에서는 탄핵은 다 포기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대신에 공수처로 공격 방향을 돌리고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더 이상 헌재에 대한 공격은 하지 않고 문영배 재판관이나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 더 이상 시비 걸지 않으면서 공수처로 이 화살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이 잘못됐니 어쨌니 이런 개소리를 늘어놓고 있는 거죠. 지금 윤석열 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지법에서 영장을 기각할 것 같으니까 서부지법으로 옮겨서 발부를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죠. 근데 이게 완전 개소리 아닙니까? 근데 서부지법에서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 체포적부심을 윤석열이가 어디로 신청했습니까? 중앙지법으로 신청을 했죠. 중앙지법으로 체포적부심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서는 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 그래서
기각시켰잖아. 중앙지법도 체포적부심 기각시켜가지고 체포가 정당하라고 만들어줬던 거 아닙니까?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될 것 같다? 근데 중앙지법에서도 기각시켜버렸잖아. 체포가 정당하다고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들을 필요도 없는 어거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주장을 이들이 피는 이유가 뭐냐? 지금 상황에서 탄핵이 지금 곧 마무리가 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마지막 최후 진술이 있는데 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뭔가 지금 승부를 걸고 있다면 얘네들 지금 전부 다 모든 거를 헌재로 때려 박아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갑자기 공수처를 향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느냐? 그 윤석열을 지금 석방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석방 이 문제는 뭐에 걸립니까? 형사재판에 걸리고 있는 거예요. 탄핵 심판에 집중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윤석열 역시 탄핵은 포기를 한 것이다 라고 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든 간에 윤석열을 석방을 일단 시켜야겠다. 탄핵 당하는 건 이제 어쩔 수가 없고 석방을 시켰는데 집중을 한다라는 거죠. 왜?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윤석열의 멘탈이 지금 심하게 붕괴되고 있다라고 해요. 이미 평정심을 잃었다는 거죠. 누구 말 맞다나 알코올 금단 현상이 나타난다는 그런 분도 계시는데 이 헌재 심판정에서 윤석열이 엄청 격앙되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성을 좀 잃어본 것 같다. 게다가 갑자기 법정 안에 있다가 휙 해정해버리는 그런 희한한 모습도 보입니다. 이거 엄청 무례한 행동이거든요. 재판부에 요청도 하지도 않고 갑자기 나가버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만큼 자신의 감정을 여과없이 지금 마구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멘탈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뭐 한덕수를 같은 법정에서 보는 것이 힘들어서 총리와 대통령이 법정에서 마주 앉는 게 안 돼서 아니 그러면 애시당초 들어오지를 말든가 나갈 거면은 헌재 재판관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나가든가 그냥 네가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국정원 1차장 이 사람 증언할 때는 또 엄청 승질을 부렸죠. 거의 이성을 상실하는 듯한 그런 격앙된 모습까지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다? 멘탈이 붕괴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실제로 교도소 안에서 멘탈이 붕괴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행동들, 이상 행동들을 좀 보였다고 해요. 아마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게 그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되게 당황하는 뭐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가 문제예요. 지금까지도 문제가 있고 지금도 이미 멘탈이 붕괴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앞으로는 더 심각해질 겁니다. 왜? 탄핵 심판이 끝나면 25일 날 마지막 심판을 하고 나면은 앞으로 2주 동안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고일은 윤석열이 안 와도 돼요. 아니 안 오는 게 더 낫지. 선고하는 날 윤석열이 거기 온다는 건 뭐야? 폭동을 일으키자는 얘기잖아. 그죠? 자, 이렇게 되면은 한동안 윤석열은 밖으로 나오지를 못할 겁니다. 완전히 외출이 차단되는 거예요. 형사재판이 지금 열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만 윤석열 측에서 먼저 요구를 했습니다. 기록이 7만 페이지나 되기 때문에 7만 페이지를 다 읽기에는 시간이 모자란다. 다음 공판 준비 기일은 좀 넉넉하게 달라. 그럼 뭐예요? 다음 공판 준비 기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거죠. 뭘 말합니까? 윤석열 한동안 감옥소에 꼼짝없이 갇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멘탈 관리가 안 되는데 앞으로는 장난이 아닐 거란 얘기지.
아마 윤석열은 구치소 들어가는 그날부터 엄청 멘탈이 흔들렸을 거예요. 윤석열 감옥 안 가려고 총까지 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번에 드러났잖아요. 그죠? 그랬던 윤석열이 어떻게 감옥까지 붙잡혀 갔어. 그날부터 아마 멘탈 관리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힘든 멘탈을 어떻게든 버티고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이 법정에 출석하는 거,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는 걸로 이게 대충 그다음 멘탈 관리를 해왔던 거예요. 근데 뭐 이제는 그 멘탈 관리를 할 수 있는 여지조차 없어진 거야. 이 상황에서 윤석열의 변호사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윤석열을 끄집어내는 수밖에 없는 거야. 안 끄집어내면 윤석열 앞으로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멘탈이 완전히 붕괴돼서 법정에서 기행을 보이는 일이 더 심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재판은 하나만 할 겁니다. 실제로 보면 이번 탄핵 심판에서도 보면은 윤석열이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많이 했죠. 스스로 자백까지 해버리잖아. 그런 일이 앞으로 생길 거야. 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측에서 꺼내든 것이 바로 사과 작전입니다. 윤석열이 25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최후 진술을 한 40분 정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40분 중에 대국민 사과를 한다는 겁니다. 사회적 혼란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 아니 이제 와서 왜?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 지가 잘했다고 지금 뻑뻑 우기고 있으면서 계엄은 잘못한 게 없지만 혼란을 드린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 뭔 개소리야. 사실 근데 이것도 보면 윤석열이 지금 탄핵 심판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윤석열이가 대국민 사과를 한다니까 갑자기 국힘당에서도 대국민 사과를 한답니다. 탄핵이 기각될 것을 전제로 해서 대국민 사과를 한대. 탄핵 기각되는데 무슨 대국민 사과를 한다는 거죠? 안 한다는 얘기지. 하지만 사과라는 말을 지금 먼저 꺼내가지고 분위기를 조금 누그러뜨리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상황이 불리하다라는 거죠. 특히 윤석열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이고 실수했구나라고 자기 무릎을 발등을 찍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정청래 위원장의 일갈에 대응을 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해요. 정청래 위원장이 헌법재판소 재판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피청구인이 복귀하게 된다면 그는 바로 계엄령을 선포하려 할 것이고 반대했던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고 학살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것이고 킬링필드가 펼쳐질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나왔을 때 윤석열 측에서 그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 말이 은근히 많은 사람들한테 호응을 얻고 있어요.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윤석열이 복귀를 하게 된다면 얘는 그날 곧바로 계엄령 선포해 버릴 거야.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는 혼란에 빠지겠지. 나 같은 사람은 또 데모하러 가겠지. 이제부터 진짜는 이거는 이제부터는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동원되는 게 뭐다? 예. 그때 나오는 게 국민 저항권입니다. 권력자의 계엄령 같은 거에 저항하는 것. 이게 진짜 저항권이에요. 정광훈과 같은 이상한 새끼들이 말하는 그런 저항권. 법원 때려 부시는 그런 게 저항권 아니에요. 계엄령에 저항하는 거. 이게 진짜 저항이고요. 5.18 때 학살에 저항하는 것. 군부 독재의 학살에 저항하는 것. 이게 저항권인 겁니다. 뭘 알고 움직여야지. 개뿔도 모르는 것들이 히틀러가 나치 당원 동원해가지고 바이마르 공화국 잡아뜨리는 거 이걸 보고 저항권이라고 안 해요.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만들어진 바이마르 공화국 정말 민주적인 체제가 잘 갖춰진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바이마르 공화국을 붕괴시킨 것이 히틀러인데 히틀러가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폭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쿠데타를 기획하기도 합니다. 이거를 히틀러가 자기 나치 당원들을 동원해가지고 폭동을 일으키고 소유를 일으키는 거, 이거를 저항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전광훈이가 하자는 거는 히틀러가 나치 당원 동원해가지고 폭동 일으켰던 거를 똑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이런 거는 그냥 반란이에요. 반란. 어디 감히 저항권 운운해. 진짜 저항권은 뭐? 예,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이의 계엄령에 저항하는 것, 이게 저항권인 겁니다. 뭐 아무튼 윤석열을 석방하면 얘는 재범의 우려가 크다. 윤석열이 재범을 하는 그 순간에 나라가 개작살 날 것이고 죽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이 말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었고 헌재 재판관들한테도 꽤 많은 공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거 아무리 봐도 윤석열이 복귀하기는 어렵겠네 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뒤늦게 이런 상황을 파악한 윤석열이 다급하게 읍소작전을 시작한 거고, 그 읍소작전의 시작이 뭐다? 내가 대국민 사과를 할게, 이 얘기인 거죠. 그런데 윤석열은 과거에도 대국민 사과를 해놓고 돌아서서 걔한테 사과를 던져주던 이상한 짓을 하던 사람이에요. 김건희고 윤석열이고 다 똑같은 짓을 할 겁니다. 게다가 이미 대세는 기울었어요. 법조계 안팎에서는 누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의 계엄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윤석열 측에서 전혀 소명하지 못했다. 전시, 사변, 기타 비상사태가 존재했다는 것도 정확하게 아무것도요 소명하지 못했다. 절차적 하자, 이거 너무나도 명백하다. 이것만 따져봐도 이미 윤석열한테는 종말이 다가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게다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이른바 수거 대상과 관련된 폭로, 국회 봉쇄, 의원 끌어내기 등 국회 무력화, 이것이 갈수록 명확해지고 있죠. 이 상황에서 어느 미친 또라이가, 어느 미친 헌법재판관이 윤석열한테 복귀 결정을 내려주겠느냐. 그 사람들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고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것인데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 노희범 변호사라고 있어요. 이 노희범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연구관으로 꽤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판사 출신이죠. 이 양반이 최근에 언론에 나와서 8대0 스트레이트로 갈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지금 어느 누가 윤석열한테 잘했다 그러겠냐고, 계엄이 문제없다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아니, 전 세계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상한 결정,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이 있다면 그 새끼는 전 세계적인 비웃음거리가 될 거예요. 정말 연구 대상이 될지도 몰라. 아니, 그리고요, 어쩌면 그 사람은 제명에 못 죽을지도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 그만 가만히 있겠어? 계엄령 또 선포하겠지?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죽겠죠? 그러면은 가족이 죽는 것을 본 사람들은 철천지 원수로 여길 것이고 그 철천지 원수의 대상 중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다? 아니, 제1번이 윤석열, 제2번이 헌법재판관들 아니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고이 죽을까? 그 자녀들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해외 보낸다고? 해외 보내면 더 땡큐지. 해외에 나가 있는 망명객들이 가만 놔둘까? 자, 뭐 이거는 뭐 나중에 얘기입니다만, 네, 상식적으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윤석열로서는 읍소 전략이라도 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게다가 헌법재판관들을 제일 불쾌하게 만드는 부분이 김건희입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 그 심리 과정을 쭉 살펴보세요. 곳곳에서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김건희가 툭툭 튀어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건희 사이의 문자 메시지 아닙니까? 아니, 지가 뭔데 왜 국정원장하고 그 한밤중에 문자를 주고받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이번 그 헌법재판 과정에서 김건희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김건희는 여기에 끼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김건희가 계속 등장해요. 심지어 윤석열은 자신의 가정사를 들어서 가정사 때문에 계엄을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에 부모 다 없고 계엄, 가정사로 계엄을 한다? 여동생을 혼자 자기가 잘 살고 있는데 무슨 가정사 가지고 계엄을 해. 여기서 가정사가 계엄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코스는 이거 하나밖에 없지 뭐. 실제로 뭐 명태균 그 폭로에 제일 많이 걸린 게 누구야? 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헌법재판 과정에서도 김건희가 툭툭 튀어나옵니다. 헌법재판관들도 그 얘기를 볼 때마다 움찔움찔해요. 여러분들 김건희 얘기 나올 때마다 헌법재판관들 표정 바뀌는 거 보셨어요? 거의 표정이 안 바뀝니다. 근데 제일 썩은 표정을 짓는 게 누구냐면은 김형두 재판관이었어. 김건희 얘기가 나올 때 제일 표정이 썩는 게 김형두였어. 그 다음에 표정이 확 바뀌는 게 누구였다? 이미선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도 보면은 김건희 얘기가 나올 때 그 얼굴에 불쾌함이 확 드러나는 거 보였어. 그런 게 딱 드러나더라고요. 여기서도 이미 게임은 끝난 거지. 그러니까 윤석열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 하나하나가 윤석열을 자꾸 나락으로 수렁으로 밀어넣고 있는 겁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 읍수라도 해야 되는 거지. 게다가 윤석열 지도 자백을 했잖아. 선관위에 병력을 보냈다. 국회에 뭐 그 경찰력 배치하는 거 전혀 모른다고 했다가 나중에 김용현하고 그 조지호하고 뭐 서로 막 의논을 하고 있더라. 지가 막 얘기하고 그랬잖아. 경찰력 보내라고 한 적 없다며. 근데 어떻게 배치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 지가 해버렸죠. 자백을 해버렸습니다. 결정적으로 어제는 그 수거 명단, 체포 명단을 김용현과 여인영이 지들 마음대로 한 것이다. 나는 모른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 책임을 떠밀은 거지, 책임 떠민 거 이것도 사실상 자백으로 봅니다. 왜?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예요. 대통령제 국가야. 대통령한테 이 모든 권력이 집중돼 있어. 군 통수권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일개 사령관이 대통령의 지시도 없이 민간인들을 잡아 가둘 생각을 했다고? 목록만 만들어가지고 야, 민간인 혹시 잡아 가둘 수 있으니까 준비해. 이것도 아니고 목록을 짰다고? 근데 그걸 전부 다 목록 짠 걸 다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지 혼자 짠 거라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 오롯이 대통령이 져야 돼요. 왜?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이미 여인영이 했다고 떠밀었지만 실은 자백이 돼버린 겁니다. 빼박이야 이제. 빼박이에요. 그러니 윤석열 입장에서는 읍소라도 해야지.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라도 해야지. 그래야지 그나마 반성을 한다라고 할 거 아니야. 반성도 안 한다 이런 말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또 나중에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줍니다. 윤석열이 끝까지 나 잘못한 거 없다라고 우기면 형사재판에서 엄청 불리해요. 내 본인은 아니었으나 사회 혼란을 준 거에 대해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그 말 정도라도 해줘야지 형사재판에도 조금이라도 나 여지가 있는 거야. 그래도 생길 여지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그리고 지금 윤석열을 가장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만든 것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예요. 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서 보듯이 윤석열 주변 세력은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붕괴시키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에 대한 악의적인 가짜 뉴스 공격, 이 역시도 사실은 윤석열한테는 마이너스예요. 윤석열 쪽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자기들한테 도움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마이너스예요. 100% 마이너스예요. 헌법재판관들을 위협해가지고 불리한 판결을 막아보겠다라고 뭐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안 통하죠. 그런 게 통할 수는 없죠. 무엇보다도 지금 윤석열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거는 외신들의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이미 르몽드에서는 윤석열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라고 보도를 해버린 상태 아니겠습니까? 특히 유럽 쪽의 언론 반응을 보면은 윤석열에 대해서 아주 경멸적인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이거를 헌법재판관들은 모르겠어? 다 알지요. 그것이 점점 윤석열을 더 나락으로 몰아가고 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상황이 이러니 윤석열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이제 사과밖에 없는 겁니다. 억지도 써봤고 위협도 해봤어. 땡깡도 부려보고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어요. 근데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끝난 겁니다. 그럼 남은 게 뭐밖에 없어? 읍소. 이제 와서 읍소 하는 거죠. 똥줄이 그만큼 탔다. 스스로 자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